매달 보내주는 1,500달러로 대학 생활에 충분하니. 일요일 저녁, 부모님 집 식탁에서 할아버지의 질문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다. 포크가 손에서 미끄러져 접시에 떨어졌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했던 식당에 메아리 쳤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엄마는 씹던 음식을 멈췄고 아빠는 와인잔을 놓았으며 형인 태석은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돈이요? 내 목소리는 쉰 속삭임처럼 간신히 나왔다. 할아버지 상우는 찡그린 이마로 나를 응시했다.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곧 굳은 결의로 바뀌었다. 너 대학생 계좌에 내가 매달 송금한 돈 말이다. 벌써 2년 가까이 1,500달러씩 보내고 있잖니. 내 이름은 준서, 21살이다. 그 순간 나는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나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머리는 지난 2년간의 콜로라도 대학교 생활로 되돌아갔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자재 창고에서 일하고 바로 수업에 달려가고 다시 멕시코 음식점에서 자정 넘도록 서빙을 했다. 생활비가 모자랄 땐 인스턴트 라면 하나를 3끼로 나누어 먹었다. 수업 중에 배고픔으로 쓰러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의 침묵은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 같았다. 그리고 그 밧줄은 이제 막 끊어지려 하고 있었다. 준서는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단다. 할아버지 상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서웠다. 나는 그 목소리를 잘 안다. 사업에서 누군가 그를 속이려 할 때면 그는 항상 그런 목소리를 냈다. 그 돈은 다 어디 갔니? 태진아. 아빠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엄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나나 할아버지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아버지,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아빠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는 무슨. 할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쾅 치자 그 충격에 접시들이 흔들렸다. 지금 당장 말해라. 내 손주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순간 태석이 입을 열었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다. 그 돈, 제 도박빚 갚는 데 썼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이 턱 막히며 형의 말이 방 안을 휘돌았다. 도박 빚이라니. 내가 굶주리고 하루 17시간씩 일하며 시멘트 자루를 날랐을 때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첫째 아들의 중독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상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온몸을 오싹하게 했다. 83인 그는 여전히 분노할 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36,000달러.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2년 동안 준서가 빚 없이 졸업하라고 보낸 돈이다. 공부에 집중하라고, 몸 상하지 말라고 보낸 돈이었다. 엄마가 마침내 말을 꺼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 태석이가 그때 너무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실을 말할 수 있었지. 날 속이기보다. 나는 형을 바라봤다. 3살 많은 나의 형. 늘 이 집안의 왕자처럼 대우받았던 형. 16살 때 오픈카를 받았던 그 형. 나는 중고 자전거 하나 받았었다. 형은 단 하루도 일한 적 없었다. 공부에 집중하라고. 도대체 언제부터예요? 생각보다 단단한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다. 도대체 언제부터 태석이 도박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대답 대신 흐른 침묵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줬다. 그날 저녁
마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한 거실 안에서 나는 다시 형을 바라봤다.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다. 형 태석은 항상 가족의 자랑이었다.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애정, 할아버지의 인내까지 모두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늘 그 그림자 속에 있었고 지금 눈앞에서 그 그림자가 나의 미래까지 삼켜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내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을 때 그 고통을 모른 척하며 내 돈으로 형의 빚을 갚아주던 부모님의 얼굴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나는 가족이라 불렀고 그들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다.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기억나요, 엄마?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잘 먹고 있냐고 물으셨죠. 그때 내가 응, 잘 먹고 있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사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옷장 구석에서 발견한 시리얼바 하나로 하루를 버텼어요. 내 말에 엄마는 고개를 숙였고 아빠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준서야, 그랬다면 왜 말을 안 했니? 힘들다고 했으면 했어요. 나는 아빠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작년 10월에요. 월세를 못 내겠다고 전화했었죠. 아빠,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진짜 남자는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이야. 다른 일 하나 더 구해. 그 말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엄마, 12월에 전화했을 때요. 눈 오는 날 신발이 찢어져서 양말 젖은 채로 학교 다녔다고 했던 거. 엄마는 드라마 좀 그만하고 돈을 더 아껴 써라고 했죠. 그게 엄마가 말한 사랑이었나요? 할아버지 상우는 다시 한번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고 그 소리는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울렸다. 너희가 내 돈 1,500달러씩 받아놓고도 손주가 고통받는 걸 그냥 봤단 말이냐? 그 말에 형 태석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등록금도요. 그 8,000달러 기억나세요? 첫 학기 등록금으로 보내셨던 그 돈. 사실 그 돈도 내 몸이 얼어붙었다. 어떤 8,000달러요. 나는 숨을 멈추고 물었다. 그 돈 나는 받은 적도 없어요. 엄마가 급히 말을 자르며 대답했다. 그건 준서가 장학금이 있어서. 부분 장학금이었어. 태석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60%만 커버돼. 나머지는 할아버지가 대신 보내신 거야. 첫 학기 8,000,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대신 실망이라는 훨씬 더 무서운 표정이 떠올랐다. 등록금 24,000, 생활비 36,000, 총 6만 달러. 태진아, 그걸 다 어디다 쓴 거냐?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듯 무너져 내렸다. 6만 달러, 굶주림과 불면증, 극심한 노동의 그림자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동안 그 돈은 형의 도박과 부모님의 거짓에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형이 말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 있잖아. 유기화학 시험 중에 기절했던 거. 감기 걸렸다고 했잖아. 그 순간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교수님이 꼭 사라고 했던 교재를 샀던 날이었다. 그날 태석은 라스베이거스에 있었단다. 내 돈으로 블랙잭 하러 간 그 여행에서 2,000달러를 썼다. 이 모든 고백 하나하나가 내게는 망치질과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에 힘이 풀릴 듯한 몸을 이끌고 창문가로 걸어갔다. 평범하고 조용한 동네가 유리창 너머로 펼쳐졌다. 아이들은 놀고 있었고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더 있어.
태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눈을 감으며 속으로 외쳤다. 제발 그만하라고. 태석, 그만해. 아빠가 막으려 했다. 하지만 형은 계속했다. 크리스마스 때 형이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 여행 간다고 했던 그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해 크리스마스, 나는 혼자 기숙사에 남아 라면을 먹으며 옛날 영화를 틀어놓고 울었다. 그땐 여행 가지 않았어. 형이 큰 돈을 잃어서 위험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엄마 아빠가 널 못 오게 한 거야.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날 나를 혼자 버려두고 문제를 만든 형을 지키기로 했다는 거네. 너무도 조용하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할아버지 상훈이 내 부모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은 여전히 곧고 눈빛은 매서웠다. 태진 은정, 지금 당장 내가 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설명해라. 하나라도 거짓말이면 2번 다시 내 돈을 볼 생각은 하지 마라. 아빠는 엄마를 바라봤고 엄마는 눈물로 대답했다. 태석이 고3 때부터였어요. 작은 스포츠 도박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가선 온라인 포커에 빠졌고 처음 $4,000를 잃었을 때 우린 그저 일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형이 말을 이었다. 그땐 이미 늦었어요. 카지노, 불법 도박장, 위협, 빚, 둘째 해엔 $20,000나 졌고 그때부터였어요. 준서 돈을 쓰기 시작한 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일하러 가고 오후엔 수업, 밤엔 식당에서 서빙. 하루에 3시간 자는 날도 많았어요. 그 모든 고통이 다 무의미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 가족이 내 등을 찔렀으니까. 준서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린 네가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다 해결하고 나면 말하려 했어. 네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대답했다. 엄마, 난 처음부터 상처받고 있었어요. 하루도 예외 없이. 굶주리고 병들고 절망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엄마 아빠는 매달 $1,500씩 받아서 태석이 빚 갚는데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상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태석, 재활치료는 몇 번이나 했지? 3번이에요. 형이 조용히 대답했다. 준서가 대학 들어갔을 때 1번, 작년에 1번, 그리고 지금 3번째 치료 중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상담받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그 치료비도 준서 돈으로 낸 거냐?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대변했다. 나는 견딜 수 없어졌다. 전 나가야겠어요. 말하고 현관으로 향하자 엄마가 급히 뒤따랐다. 준서야, 잠깐만. 얘기 좀 더 하자. 나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2년 동안 여러분은 수없이 기회가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사과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근데 단 한 번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이제 와서 진심을 얘기한데도 너무 늦었어요. 문을 닫으며 들린 소리는 내가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했다. 바깥의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들이 $60,000를 훔친 것도 몰랐는데 과연 그 외엔 또 뭘 숨기고 있었던 걸까? 2시간 동안 동네를 걸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골목,
형과 함께 놀던 공원까지 모든 장소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거기서 형은 늘 중심이었다. 가장 좋은 장난감, 가장 먼저 선택되는 팀원. 나는 늘 그의 그림자였고 지금은 그 그림자가 내 인생 전체를 집어삼켰다는 걸 절감하고 있었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태석이었다. 준서야, 제발 전화 좀 줘.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 메시지를 보고 지웠다. 또 다른 진동. 엄마. 아들아, 제발 집에 와줘. 우리 가족이잖니. 역시 삭제. 아빠도 메시지를 보냈다. 준서야, 우린 최선을 다한 거야.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해줘. 15분 사이에 7개의 메시지. 그제야 대화하고 싶다고 한다. 내가 울며 도움을 청했을 땐 그렇게 조용하더니.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룸메이트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민재야, 차 좀 태워줄 수 있어? 콜로라도 스프링스야. 엘름 스트리트 공원 근처. 거기 왜 있는데? 오늘 가족 모임 아니었어? 길게 얘기할게. 와줄 수 있어? 알았어. 금방 갈게. 그가 도착하는 동안 나는 머릿속을 정리했다. 형이 나를 방문했던 2번의 순간이 떠올랐다. 항상 초조했고 핸드폰을 자꾸 확인했다. 그땐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시간 그는 도박빚과 협박,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시멘트 자루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그는 내 돈으로 수천 달러짜리 베팅을 하고 있었다. 민재는 40분 후 도착했다. 낡고 시끄러운 파란색 혼다 시빅을 몰고 왔다. 타, 너 진짜 유령이라도 본 것 같다. 나는 조수석에 타며 모든 이야기를 해줬다. 45분간 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다. 그는 침묵했고 중간중간 헐, 말도 안 돼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민재가 말했다. 내 가족이 할아버지한테 받은 6만 달러를 형 도박빚에 다 써버렸고 너한텐 그걸 다 숨겼던 거지. 그게 요약이지. 그리고 그걸 들킨 건 그저 할아버지가 우연히 질문했기 때문. 맞아. 민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야, 그거 범죄야. 진짜로. 기숙사 3층에 올라와 좁은 방으로 들어갔다. 일요일 밤이라 복도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 주 수업 준비 중이었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아 민재를 바라봤다. 나 너무 바보였던 걸까? 왜 이런 걸 몰랐지? 준서야, 넌 가족을 믿었잖아. 그게 바보짓은 아니야. 그건 인간다운 거야. 그는 컴퓨터 의자에 앉았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넌 이제 뭘 할 건데? 그 질문은 내 머릿속에서도 계속 맴돌고 있었다. 나는 2시간을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걸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만 생각했다. 하지만 민재는 정확히 본질을 찔렀다. 이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그냥 연락 다 끊고 끝낼까? 그럼 할아버지는? 그분은 어때 보이셨어? 나는 할아버지가 진실을 알았을 때의 표정을 떠올렸다. 분노를 넘어서 깊은 실망. 화난 것도 맞지만 완전히 실망하신 눈빛이었어.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어.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할아버지. 받아. 민재가 말했다. 그분은 적어도 네 편이잖아. 할아버지. 준서야, 어디 있니? 너희 부모가 지금 난리다. 도망갔다고 하면서 네가 사라졌다고 걱정하고 있어. 기숙사에 있어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냥 더 말하다간 제가 후회할 소리를 할까봐 먼저 나왔어요. 그래, 잘했다. 그건 똑똑한 선택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얘야,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게 있다. 네가 나간 뒤에 내가 알아낸 것들인데 전화로 말하기엔 좀 무거운 내용이야. 내일 수업 있어? 있어요. 근데 빠질 수도. 안 돼. 수업은 빠지지 마. 이미 네 학업은 너무 방해받았어. 수요일 오후는 어때? 2시 이후엔 괜찮아요. 좋아. 그럼 수요일 2시 반에 캠퍼스 앞에서 널 데리러 갈게. 긴 대화가 필요하겠구나. 전화를 끊은 뒤 민재가 묻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더 있다고? 응.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투가 우리가 안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온갖 가능성을 계산했다. 그들이 6만 달러나 되는 돈을 2년 동안 빼돌리면서도 숨겼다면 대체 다른 거짓말은 얼마나 많았던 걸까? 분노는 이제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동안 난 피해자였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씻으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첫 번째로 할 일은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었다. 문자 하나, 통화 하나, 모든 연락을 기록으로 남겼다. 부모님이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려 할 때를 대비해 모든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지난 2년 동안 내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건강 문제, 학업 하락,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기록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했다. 핏기 없는 얼굴, 깊게 파인 다크서클. 이 얼굴엔 21살 청춘의 흔적은 없고 단지 2해 동안의 고통만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었다. 이전에는 없던 차가운 결이. 민재 말이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수요일 오후 2시 반 캠퍼스 주차장엔 검은색 포드 F150 트럭이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할아버지 상우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타거라, 얘야. 할 얘기가 많다. 도시를 벗어나 한참 동안 침묵 속에 달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운전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평생을 일군 사람의 손이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내게 17번이나 전화했다. 너희 어머니는 어제 울면서 내 집까지 찾아와선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고 하더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리고 이해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짧게 쓰디쓴 웃음을 내뱉었다. 이해했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우리는 시 외곽의 조용한 국도 옆 낡은 식당에 도착했다. 트럭 기사들이 들르는 듯한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고 커피 2잔을 시켰다. 준서야. 그가 말하며 팔 아래서 종이 폴더를 꺼냈다. 지금부터 보여줄 것들은 내게 버거울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폴더를 열고 한 무더기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내 앞에 펼쳤다. 네가 떠난 뒤 내 회계색에 부탁해서 지난 5년간 너희 부모에게 보낸 모든 송금 내역을 조사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5년이요? 우리가 일요일에 확인한 6만 달러는 그나마 준서 교육비 명목으로 분류된 것뿐이다. 그런데 그 외에도 송금이 많더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2019년 12월 태석 응급의료비라는 항목으로 2만 달러가 이체되어 있었다.
의료비요? 너희 부모 말로는 스키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다더구나. 보험이 없어서 급히 도와달라고. 나는 눈을 치켜떴다. 형, 다리 안 부러졌어요. 그때 멀쩡했어요.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갔었어요. 다음 장, 2020년 3월. 집 긴급 보수 비용으로 $15,000. 또 다음 장에는 자동차 수리, 공대 실험 장비, 졸업 준비금 등 온갖 명목으로 수만 달러씩 송금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3개월 전 태석의 조기 졸업과 이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25,000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졸업, 조기 졸업. 형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차례로 합쳐졌다. 생활비 60만, 등록금 24,000, 그리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최소 80만, 총 140만 달러. 5년 동안 무려 14만 달러.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그 돈이 모두 거짓말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태석은 대학도 안 다녔더구나.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다. 할아버지, 이건 진짜로 사기잖아요. 범죄예요. 나도 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폴더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건설업계에 있는 오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 너희 아버지 사업에 대해 물어봤다. 그동안 나한테는 계속 상황이 어렵긴 해도 수입은 있다고 해왔거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아예 운영 안 했던 건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2년간 실질적인 계약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상 폐업 상태였지. 근근히 생활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내 돈에만 의존해서 살아온 거야.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형을 도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체 가족의 생계를 나 몰래 할아버지의 준서 지원금으로 돌려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어 메시지 하나를 보여줬다. 너희 어머니가 어젯밤 나한테 보낸 거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고 그 안에 담긴 말들에 가슴이 서서히 조여들었다. 아버지, 준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원래 애가 예민하잖아요. 태석이는 지금 진짜 치료받고 있고 많이 나아졌어요. 준서한텐 당분간 $1,000 정도만 보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직 젊고 건강하니 일하면 되잖아요. 나는 폰을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아직도 내 돈을 줄이려고 해요. 형, 재활치료 명목으로? 내가 굶어가며 일해서 겨우 살았던 그 돈을?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로 모든 지원을 끊었고 앞으로도 한 푼도 더 안 줄 거다. 그 후 1시간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할아버지는 이미 법률 자문을 받아봤고 송금 자체가 부모 명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한 사기죄로 입증하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꼭 법정에서 싸워야만 정의가 실현되는 건 아니다. 어떤 방식은 오히려 더 깊게 상처를 남기지.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일단 네가 해줘야 할 게 있다. 지금처럼 모든 걸 기록해. 문자, 통화, 이메일, 연락 시도까지 전부.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거나 미화려 든다면 그 증거를 모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온 문자 다 저장해놨어요. 읽지 않고 캡처까지 해놨고요. 잘했어. 할아버지는 수첩을 꺼내들고 메모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지난 2년간 너의 삶이 이 일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거야. 건강, 학업, 정신상태, 관계, 전부. 나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하나하나 말했다. 굶어서 쓰러졌던 시험날, 밤새 창고에서 일하고도 지쳐서 수업 중에 집중할 수 없었던 날들, 체중이 급격히 빠져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던 일, 장학금이 부분적이라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2개나 병행했던 시간들, 눈물나게 억울했던 모든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메모를 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눈은 분노로 차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3번째이자 마지막 제안을 꺼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을 말하마. 너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건 시혜가 아니다. 정당한 보상이고 그동안 네가 빼앗긴 시간과 기회의 대가다. 그는 폴더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20만 달러를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이체할 거다.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마.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게다가 앞으로는 일 그만둬. 수업과 건강에만 집중해. 아르바이트도 당장 그만두고 이젠 공부만 해. 네가 원래 받아야 했던 지원이 지금 온 거야. 이건 시련에 대한 보상이고 너의 미래에 대한 투자야.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너무 많아요. 저 그런 돈 못 받아요.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네가 받은 배신, 고통, 외로움, 그걸 돈으로 전부 갚을 수는 없지. 하지만 이건 그중 일부라도 회복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조치야. 내가 너희 가족에게 속은 금액만 14만 달러야. 너한테 20만 보내는 게 전혀 과한 게 아니지. 식당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라는 걸.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바로잡을 것인지. 그럼 할아버지,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걸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내 눈을 바라봤다. 이제는 네가 선택할 시간이야. 준서야. 이 진실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난 널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고통받은 피해자였고 방향을 잃은 채 혼란 속을 헤매는 학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내 안에 무엇인가가 확고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의지. 나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들이 제가 느꼈던 모든 걸 똑같이 느끼게 만들고 싶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고개 숙이고 도움을 구했을 때 돌아오는 침묵과 외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감정적 굴레. 그걸 그들도 겪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래, 그게 너의 선택이라면 난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묻자. 태석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형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증오와 연민, 실망과 슬픔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형은 진짜 도움이 필요해요. 다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회복을 위한 도움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동안 제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구해보려 애쓴 적도 없고 제 고통에 귀 기울인 적도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저 자신을 먼저 돌볼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고 그는 서서히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첫째, 오늘부로 너희 부모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카드, 계좌 전부 폐쇄했다. 둘째, 이번 주 안으로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거다. 그들이 왜 더 이상 너희 부모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지를. 셋째, 네 부모가 기대하고 있었던 유산과 모든 부동산, 금융자산을 너의 이름으로 이전할 것이다. 앞으로 너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자산으로.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마주보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건강을 되찾고 학업을 잘 마치고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정의다. 우리는 식당을 나서기 전까지 이 모든 계획을 꼼꼼히 정리했다. 나는 메모를 남기고 할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웠다. 캠퍼스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얘야, 네 부모는 곧 다시 널 붙잡으려 할 거다. 죄책감을 자극하고 가족이니 용서하라고 할 거다. 감정으로 흔들리게 만들겠지. 그럴 때 넌 준비돼 있니? 나는 차창 밖 멀리 펼쳐진 콜로라도 산맥을 바라봤다. 2년 전 같은 이 길을 걸으며 나는 하루 두 탕의 아르바이트에 지쳐 울먹이며 그들에게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를 자문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이유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는 준비됐어요. 나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왜냐하면 이번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으니까. 복수의 서막은 월요일 아침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연락해 은행에서 만나자고 했다. 겉으론 투자 상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재정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자리였다. 나는 그날 오전 2년 만에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캠퍼스를 걸었다. 그동안 일하느라 수업 시작 직전까지 헐떡이며 뛰어다녔지만 오늘은 여유롭게 강의실로 향했다. 그 기분은 마치 갑작스레 낯선 현실 속에 들어선 것처럼 어색하고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게 했다. 오후 2시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할아버지, 끝났다. 모든 계좌 폐쇄, 카드 해지. 내 아버지는 내 앞에서 그동안의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들이 쏟아졌다. 아버지, 준서야, 할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시다. 네가 말 좀 해봐. 어머니, 우린 가족이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전부 무시했다. 다음 날 2번째 단계가 실행됐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 전체 단체 대화방에 진실을 폭로했고 그 소식은 친척들 사이에 번개처럼 퍼졌다. 화요일 저녁 이모인 선경 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을 고르며 내게 말했다. 준서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제서야 알았어. 14만 달러라니. 어쩌면 그런 일이... 나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엄마랑 통화할 거야. 이런 짓을 하고도 모른 척하며 살아온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다. 나를 대신해 분노해주는 어른의 목소리였고 나는 그제서야 어딘가 조금 안도할 수 있었다. 이젠 내가 싸움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이후 친척들에게서 하나둘 연락이 왔고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사실상 왕따가 되었으며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금요일에 일어났다. 형 태석이 내 기숙사 방에 직접 찾아온 것이다. 문을 열자 그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다. 준서야, 부탁이야. 이 모든 걸 멈춰줘. 엄마 아빠가 지금 생활비도 못 낼 지경이야. 할아버지가 지원 끊으면서 다 무너졌어. 나는 형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물었다. 요즘 상담은 어때? 주 2회 받는 치료 말이야. 형은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건 돈이 없어서 이제 못 다니게 될 것 같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할아버지를 불렀다. 할아버지, 태석이 아직도 도박하고 있어요. 돈 될 만한 투자라며 이상한 말을 해요. 전화기 건너편으로 긴 침묵이 이어졌고 마침내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석, 지금 당장 나가라. 그리고 너 스스로가 변하기 전엔 다시는 준서 곁에 오지 마라. 형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형제잖아. 가족이잖아. 나는 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족이라면 자기 동생 돈으로 도박하지 않아. 굶고 있는 동생을 외면하지 않아. 형은 말없이 돌아섰고 그가 문을 닫고 나간 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하나 정리되는 걸 느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긴 시간 눌려왔던 감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복수가 끝나고 나면 과연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토요일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실행되었다. 할아버지는 부모님 집에 직접 방문해 최종 정산과 자산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나는 거기에 함께 참석했고 서류 가방과 증거 문서, 법적 동의서까지 모두 준비된 상태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엄마는 울고 있었고 아빠는 초췌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한쪽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치며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오늘부로 준서 명의로 이전된다. 앞으로 30일 안에 이 집을 비워라. 추가로 임대 수익이 나던 2채의 건물, 그리고 비상금 계좌의 10만 달러 역시 모두 준서에게 넘어간다.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한 실수는 맞지만 이건 과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실수? 너희는 그 아이 인생을 훔쳤어. 난 이걸 되돌리는 것뿐이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내가 준비해온 문서들을 꺼냈다. 아빠, 지난 2년 동안 회사에 실제 매출 없었죠. 전부 할아버지 돈으로 생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등록금도 책값도 병원비도 다 외면했죠.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엄마는 흐느끼며 말했다. 준서야,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진짜 그런 줄 몰랐단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열쇠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앞으로 30일, 그게 마지막입니다. 엄마는 울며 내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단호히 뿌리쳤다.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형만 지키셨죠.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지킬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서자 거실에서는 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운 가을 공기를 마시며 그 집에서, 그 가족의 굴레에서 처음으로 벗어난 채 앞으로 걸어갔다. 현관 앞엔 여전히 할아버지 상훈이 서 있었다.
포드 트럭 옆에 기대어선 그의 눈빛은 흐리지만 따뜻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짧고도 깊었다. 어떠냐 기분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자유롭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진정한 복수였다. 6개월 후 나는 할아버지 상훈이 마련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부동산 명의 이전과 계좌 관련 서류를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 뭉치 위에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고 이제 더는 누구의 이름 아래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내 이름으로 된 미래, 내가 통제하는 인생. 지난 몇 개월 동안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다. 그동안 나를 얽매고 있던 경제적 족쇄는 풀렸고 나는 더 이상 이중 알바를 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다. 오직 공부와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게 되었으며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체력과 정신력 모두 되살아났다. 무엇보다 내 학점은 2.8에서 3.9까지 올라갔다. 처음으로 나는 진짜 대학생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나만 겪은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경제적 지원이 완전히 끊긴 이후 파산 신청을 해야 했고 수년간 누적된 세금과 신용카드 채무로 인해 법적 압박까지 받게 되었다. 엄마는 명품 가방과 보석을 팔았고 아빠는 가족 명의로 있던 차량들을 모두 처분했다. 그리고 형 태석은 진짜 바닥을 찍었다. 더 이상 돈줄이 없어진 그는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났고 친구 지인의 지하방에 얹혀 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는 세차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직접 재활 치료 비용을 내고 있다고 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던 정신과 전문의 민우 박사님은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요즘 들어 그 일들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안도요. 처음으로 마음이 가볍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 대답은 내가 한동안 확신하지 못했던 것들이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설명할 수 있었고 과거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할아버지와 점심을 함께하며 가족 이야기와 인생 조언을 들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내게 진정한 멘토였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다. 은전기가 내게 연락했더구나. 어느 날 식사 중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젯밤 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라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전 엄마에게 받은 메시지를 떠올렸다. 준서야, 아빠가 병원에 있어. 수술비가 필요해. 제발 도와줘.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침착하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 순간 민재가 옆에서 물었다. 좀 냉정하긴 하다,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들이 날 외면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 내 결정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들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처럼 느껴봐야 해. 며칠 후 형 태석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다. 몇 달 만에 처음 받은 진심 어린 연락이었다. 준서야, 이 편지를 읽을 자격이 내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써본다. 난 아직도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나
이제 90일째 재활 중이야. 이번엔 진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 하고 있어. 너에게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편지를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답장을 쓸지도 모르겠다. 혹은 영원히 그럴 일은 없을지도. 용서는 누가 청한다고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 내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니까. 며칠 전 마트에서 우연히 아빠와 마주쳤다. 살이 빠지고 머리는 휘어졌으며 밀가루가 묻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고급 브랜드 대신 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이 담긴 카트를 끌고 있었고,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쳤다. 그 순간 나는 분노도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씁쓸함만이 남았다. 이 가족이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의 그림자였다. 상담 중 박사님이 물었다. 무언가 후회되는 것이 있나요?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대답했다. 딱 한 가지요. 더 일찍 진실을 알지 못한 것. 왜냐하면 진실은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돈에서가 아니라 감정의 족쇄로부터. 나는 이제 알고 있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아버지, 박사님, 민재, 윌리엄 교수님, 새롭게 사귄 스터디 그룹 친구들까지. 이들이 바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진짜 가족이었다. 몇 주 후 나는 기계공학과를 우등 졸업하게 된다. 학위 수여식장에는 할아버지, 박사님, 교수님, 그리고 민재가 참석할 예정이다. 부모님도 형도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를 슬프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진정으로 알기 때문이다.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내 성공은 여전히 온전히 내 것이며 그 어떤 복수보다 더 값진 승리라는 것을. 다음 주 나는 항공우주 기업의 신입 엔지니어로 첫 출근을 한다. 첫 월급은 예전 2달치 아르바이트 임금보다 많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젠 내 손으로 번 모든 돈이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지고 어떤 복수보다 강력한 힘이었다.